자, 컨텐츠 보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컨텐츠 보안 역시 똑같이 따라다니겠죠. 인증, 암호화. 그래서 인증된 놈한테 암호화를 시킬 수 있는, 복호화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게 기본 컨셉이겠죠. 예. 하여튼 답안을 쓰실 때 잘 생각이 안 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콤비네이션을 해서 그럴듯하게 답안을 쓸 것인가. 예, 요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스팸 방지 쪽인데, 스팸은 요새는 많이 없어졌죠. 이게 예전에는 이게 문제로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스팸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고, 저희 회사가 스팸을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회사로 등록이 돼가지고, 왜냐면 저희 회사가 ISP 네트워크에서 막 보내잖아요, 스팸을. 일반 사용자들이. 그리고 그 IP가 전부 다 저희 회사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KT 이퀄 스팸 발생하는 그 1번 회사 그렇게 돼가지고 MS 같은 데서는 그 우리 메일을 안 받았어요. 이게 스팸하우스라는 그런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그런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등재가 돼가지고 자랑스럽게도 그래서 그 KT에서 보내는 메일은 받아지지도 않고 KT에다가는 메일도 못 보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왔는데, 외국 학술 사이트 이런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국 학술 BBS 같은데 딱 가보면은 줄줄이 달려있죠. 저희 한국말로 된 광고 메시지들 뭐 이런 거 진짜 반가워야 되는데 반갑지가 않아. 근데 그래서 스팸입니다. 그래서 뻘소리는 집어치고 일단 스팸이 뭔지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팸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대응이 기술적인 방식과 제도적인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걸 갖다 구분해서 써줘야 돼요. 네. 자. 유형은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데 이게 중요한 거보다 대응이 기술적 대응 방안과 제도적 대응 방안이 있다라는 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발신자 차단, 메시지 필터링.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돼요. 인공지능은 저도 한번 솔루션을 만들어 봤었거든요. 예전에 하우리에 있을 때 관련 솔루션을 만들어서 런칭까지 해봤는데, 직접 계속적으로 이렇게 팔로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암호화 우표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이런 걸 하자고 했는데, 안 되죠. 서로 다 규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뭐 규약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미니멈 규약으로 움직이는 데라 가지고, 이런 게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많이 쓰이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뭐 뻘짓 같은 거 많이 하죠. 미성년 전용 메일 아이디 뭐 이런 걸 갖다가 예전에 정부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더 보내 미성년이구나 해가지고 더 보내. 얘네들이 구매를 많이 하니까 더 보내요. 그래서 SPF는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SPF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SPF는 하나는 좀 알아두시는 게 낫고, 유동 IP에서 이제 발송을 못 합니다. 유동 IP 레인지에서는 메일 서버를 갖다가 포트를 막아버리는 그런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옵트인, 옵트아웃 중에서 옵트아웃과 옵트인은 좀 알아두셔야겠죠? 옵트아웃은 한 번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향을 물어보는 메일을 갖거나 아니면 이런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옵트인은 그것도 못하는 거죠. 무조건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의사를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입할 때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는데 체크하는 그게 옵트인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옵트인일까요? 옵트아웃일까요? 옵트인이죠. 옵트인입니다. 근데 전화는 계속 오죠. 신고를 안 하니까 계속 와.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뭐 어디서 얻은 전화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디서 얻은 전화 그냥 막 눌러대는 거라도 하면 안 됩니다. 전화를.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있죠. 역할 분담할 때 이것도 역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요. 정부는 모아야 되고, ISP는, 기업은, 개인은. 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은 훨씬, 일단 네 줄이 확보가 되잖아요. 네, 그냥 쓰는 것보다 일단 네 줄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제목 헤더 써야 되잖아요. 5줄이야. 얼마나 좋아요. 칸 때우기에도 좋아.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리고 끝까지 안 써도 돼요.
그 칸이 끝날 때까지 안 써도 돼. 이거 몇 가지 굉장히 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꼭 표를 쓰세요. 자, SPF는 아까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샌더 폴리시 프레임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자, 일단 이게 스팸을 발송하는 놈인데, 스팸을 발송한 놈이 발송을 했어요. 이쪽으로 to.com으로 발송을 했어요. 그럼 얘가 근데 뭐라고 됐냐 하면은 얘인 것처럼 발송한 거예요. from.com이 보낸 것처럼 보낸 거예요. 얘가 실제로 발송을 했지만은 그 메일 헤더를 보면은 얘가 보낸 것처럼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거기서 보낸 게 맞냐?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우리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가 오면은 이쪽에 오는 걸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강력하죠. 왜냐면 진짜 그 해당은 보냈다고 하는 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단지 뭐냐, 여기 프레임워크라고 써 있거든요. 이미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주요 포털에는 이거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들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샌더 폴리시 프레임워크는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효과 자체도 굉장히 큰 그러한 그 좋은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안 위협이 하나가 있는데요. 악성 SPF 레코드를 출판해가지고 도스 공격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냐 하면은, 얘한테 이렇게 보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쿼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쫘르륵 보내면은 여기 많이 보낼수록 쿼리가 일로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디도스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메일의 특성상, 현실에서, 그러니까 메일을 발송하려면 발송하는 놈도 많이 발송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SPF로 확인하는 거는 또 DNS의 TXT 리코더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UDP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훨씬 경량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위협 방안은 뭐 이런 식으로 더 할 수 있다. 이런 쪽의 대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PF는 상당히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그런 방안이다. 정말 드문 먹히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보세요.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 인덱스라든가 DOI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쓰이냐? 안 쓰여요. 교수님들은 해요. 왜냐면 맨날 이런 거 말씀하셔야 되니까. 프레임워크를 말씀하시잖아요, 교수님들은. 그래서 항상 하시는데 현실에서 쓰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 그림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에트리에서 한번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트리 건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것만 보고 다들 하니까, 출제를 하니까 계속 나와. 근데 마음이 별로 들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소가 DRM, 인덱스, DOI,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워터마크는 컨텐츠에 대한 보호 방안이고요. 이게 내 거라는 거죠. 이 소유주나 아니면은 소유주 또는 이용자를 갖다가 찍는 거를 갖다가 워터마크 또는 핑거프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워터마크는 컨텐츠 생산자를 갖다가 표시하는 게 워터마크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 수요자를 표시하는 게 핑거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핑거프린트는 어떤 때 쓸까요? 부정 사용한 놈 잡아낼 때, 웹하드에 올린 사람 잡아낼 때 이런 때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워터마크는 이게 컨텐츠 소유자가 나라는 거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알리려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를 갖다가 등록하고 검색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메타데이터는 뭐를 하는 겁니까? 어떤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메타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거래에 쓰는 거냐, 뭐 지적 재산권을 나타내는 그런 거냐,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보시면은 이런 거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넘기지 마시고. 예. 엔티티 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제너럴 뷰가 있고요. 제너럴한 상황, 커머스에 대한 상황, 리걸, 이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메타 릴레이션들을 전부 다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생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상거래가 일어날 때 이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걸로 하겠죠? DRM으로.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잖아요. 우리는 흔히 DRM이라고 하면은 암호화 솔루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그거는 아닙니다. 디지털 라이트를 보호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체계 자체를 DRM이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그 기술 하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런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메타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 요새 이거 뭐 시만텍 웹이니 뭐니 이런 거에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고 이쪽 얘기는 이미 끊긴 지 오래입니다. 몇 년 지났어요. 끊긴 지가. DOI는 디지털 컨텐츠를 갖다가 그 검색하기 위한 그런 DNS 같은 거죠. 이 디지털 컨텐츠는 뭐 SM에가 있다, JYP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말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고 보호 기술 뭐 이런 거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이런 그냥 암호화 그 알고리즘 이름들이잖아요. 그냥 줄줄줄 써놓으면 돼요. 예, 이거 아니고 딴 거 써도 됩니다. 뭐 시드 썼지만은 여기다가 AES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요. 예. 유변조 방지는 뭐 템퍼 프루프 같은 기능 뭐 들어간다. 유변조 방지나 템퍼 프루프 자체가 유변조 방지예요. 예. 그 사이에 네, 워터마킹 뒤에서 설명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DRM부터 보시면은 요 그림은 알아주셔야겠죠? 컨텐츠를 생산하는 놈, 프로바이더, 디스트리뷰터, 커스터머가 있고 그걸 갖다가 그 컨텐츠 관리 정보가 들어오고 라이센스가 왔다 갔다 그 구매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는 거를 갖다가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거는 어떤 모델이냐? 뭐 어떤 국가라든가 뭐 이런 큰 레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 기본 외국에서 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얘가 마스터를 잡고 있어요. 프로바이더보다도 얘가. 그래서 이쪽 라인은 그냥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렇게. 실제적으로는. 예. 그 IPTV? 뭐 KT가 하고 있고, SKT가 다 하고 있고, 각자 다른 DRM, 또 다른 카스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음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게 들어오는 상관없지만, 일반 피처폰에 들어가는 음원들, 전부 다 멜론 같은 거는 뭐, 그게 뭐 프로바이더는 그냥 클리잉 파일을 넘겨주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다 디스트리뷰터가 다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있더라도 얘가 그냥 자기 표준을 쓰지 뭐 어디 딴 표준을 갖다가 긁어가지고 뭐 mpeg 21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겁니다. 예. 배포 방식은 좀 알아두시는 게 낫고요.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예. 이 중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슈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 기반을 할 때 수신자의 고유 속성, 제 주민번호 같은 걸로 암호화를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따닥 클릭하면은 주민번호 넣으세요. 하면 주민번호 넣으면은 플레이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슈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향후 전망에 뭐 mpeg 21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화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작으로는 이러거죠. 도메인 단위 적용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현재도 그렇게 발전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도메인이라는 게 디스트리뷰터 도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도메인으로 갈 것이다. 밸류체인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시각은 약간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 전제사항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산업계를 이겨야 된다라는 건데 쉽지가 않죠. 그 얘기는. 자, 그리고 DRM의 기능 개념도입니다. 이것들은 뭐 혹시 기술적인 방면으로 어프로치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겠죠. 예. 또 따라보아 보면 되겠죠? 예. 자, 먼저 얘가 패키징하는 서버예요. 여기서 컨텐츠에 대한 내가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라고 DRM 서버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면은 걔는 이 키를 갖고 암호화를 해라 이렇게 보내주겠죠. 자, 그러면은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컨텐츠를 갖다가 디스트리뷰션 하는 서버에다가 컨텐츠를 패키지를 갖다 넘기죠. 자, 그 다음 5번 어디 있어? 예, 5번. 그럼 사용자가 돈 내고 사요. 컨텐츠 이용 권리를. 그 다음에 6번. 컨텐츠 서버가 이놈이 이런 거를 샀습니다. 하고 보내겠죠. DRM 서버로. 그럼 알았어. 그럼 유저 A가 샀다는 걸 DRM 서버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따닥 클릭을 하면은 이쪽에 가지고 라이센스를 물어오겠죠. 라이센스를 물어올 때
요 키를 갖다가 그대로 던져주겠죠. 여기는 시메트리 키를 일단 상정을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시메트리 키로 할 수도 있겠죠. PKI처럼.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시메트리 키로 상정을 해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러면 얘가 플레이하고 디크립션 해가지고 보면 된다라는 요거죠. 좀 복잡하죠. 네, 근데 요것도 한번 그려보면은 뭐 그리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단언컨대 지금 당장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걸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거 은근히 복잡해요. 이게 플레이어가 많아가지고 은근히 복잡해. 그래서 한번 좀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면은 그냥 공부해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그려봐야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가능할 겁니다. 자, DOI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분류 체계죠. 분류 체계. 예. 디지털 컨텐츠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 분류 체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미국 출판업계에서 만든 거예요. 예. 원래 미국 출판업회에서. 그래서 논문에 그 크로스 레퍼런스 서비스 들어가는 것들이 이게 DOI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삼각김밥 방식으로 해가지고 등록하고 요청하면은 이게 어디 있다 얘기를 해주면은 그걸 갖다가 요청해서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DOI 번호를 던지면 그 등록기관의 URL, 이게 어디가 있다라는 그 URL을 갖다가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URL을 타고 들어가면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식별 체계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UCI라는 게 있었어요. 예,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라고 돼가지고 요거 근간에서 돼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한번 한 3년 전에 3년인가요? 한 4년 전 정도 되겠네요. 4년 전쯤만 해도 그때 문광부하고 정통부하고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거 갖다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문광부 쪽에서는 COI, 그리고 정통부 쪽에서는 UCI, 두 개가 서로 싸워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COI 측에서는 UCI는 그냥 단순히 그 컨텐츠만을 얘기하는 거다. 거기는 저작권 정보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표준을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무식한 얘기죠. 왜? 저작권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슬쩍 나오는 이거 얘기하면은 천재인데. 아닌데. 인덱스에 있죠, 인덱스에. 아까 리걸 뷰가 있었죠. 제너럴 뷰, 커머스 뷰, 리걸 뷰. 리걸 뷰에 사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는 건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시에 참여정부에서는 이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켜져 있군요. 네.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이번에 이명박 정권 들어와가지고 부가 합쳐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UCI로 그냥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쓰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쓰이지가 않는다. 네.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무엇이냐? 컨텐츠 하나하나를 갖다가. 안 쓰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업계에 뭐가 유리한 것도 아니고. 이거 없으면 업계가 못 삽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쓰이지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하려면 컨텐츠가 연계 서비스,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해서 업계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는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발굴하는 게 문제지 얘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죠. 예. 인덱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데이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런 두 가지 있죠. 제너럴 뷰, 커머스 뷰, 리걸 뷰 이거 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이거 갖다가 굳이 알아가지고 해야 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한다라는 그런 뷰를 넣으시고, 인덱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이거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 메타데이터를 컨텐츠를 표현하는 제너럴 뷰. 그 다음에 컨텐츠를 갖다가 상거래 활용할 때 이용한 상거래 포맷. 그러니까 상거래 포맷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파는 놈이 있고, 사는 놈이 있고,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파는 방식 같은 게 있겠죠. 파는 방식.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하는 그런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커머스 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은 어디가 안에서 있는 거냐. 지적 재산권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50회를 다운로드 했으면은 뭐 그러면은 그거 지적재산권은 뭐 사용자한테 넘어간다든지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는 그런 기간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 거는 이쪽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저 어떤 적으로 되는가 이런 거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워터마크인데요. 워터마크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많이 연구가 됐어요. 왜 연구가 됐었냐면은 우리나라 DRM 업체들이 한참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요새는 IPTV 때문에 몇 차례 연구가 됐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쪽 워터마크나 핑거프린트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DRM을 채택했잖아요. 엔터프라이즈 DRM. 그러니까 사내 보안에다가 전부 다 DRM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받쳐주니까 우리나라 DRM 기술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실제로. 기술 수준 자체가. 그런 거를 뭔지 한번 보시면, 자, 워터마크의 개념인데 제거 및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인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디지털 워터마크의 개념이고요. 사용자가, 넣는 사람이 난 꼭 그렇게 넣고 싶지는 않다. 내 거라는 걸 꼭 보이고 싶다 하면 보이는 겁니다. 텔레비에 보면 MBC, HD, KBS, SBS 이렇게 찍혀 나오잖아요. 그것도 워터마크죠. 단지 그 안에 제거 및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넣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만은 아니다. 그냥 넣어도 워터마크긴 한데 소유자의 사인을 넣은 건데 가급적이면은, 근데 너무 크게 넣으면은 방해가 되니까, 시청에 방해가 되니까는 가급적이면 작게 넣는다는 거죠. 이게 또 필요한 게, 만약에 컨텐츠가 여러 단계를 건너뛰는 단계라면은 KBS 생산한 컨텐츠인데 KT IPTV에서 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굳이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워터마크에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인지가 안 돼야 되고, 소비자가 이건 요구하죠. 강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공격에 있어도 검출 기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공격해가지고 저기 검출 기능을 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삽입량 가급적 적어야겠죠. 근데 적으면은 강인성이 유지가 되기 힘들어요. 왜냐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을 갖다가 살짝 거놓으면은 지우개를 금방 지워지잖아요. 근데 진하게 거놓으면은 지우개를 지워도 안 지워져요.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검출률 또 가급적이면은 검출이 작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야지 효율적인 워터마크라는 거죠. 예. 종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도별에서 가시적, 비가시적. 이건 아시겠죠? 보이게, 안 보이게.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는 강성과 연성이 있습니다. 강성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파괴될 때만 파괴되는 게 가능하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한은 그건 내 거라는 거를 갖다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소유권을 판별할 때 목적이 있는 거고, 연성 같은 경우는 약간만 변형을 시켜도 바로 파괴가 되게. 이거는 원본 확인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일 때. 뭐 첩보 데이터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 요런 게 들어갑니다. 삽입 방식 변형이 기술적 방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공간 영역에다가 삽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비트 플레인이다 하면은 모든 비트가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JPG 파일이라도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JPG가 아무리 압축이 돼 있다 그래도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 비어있는 데다가 넣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주파수 변환을 이용하는 건데,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하는 거, 고속 퓨리 알고리즘을 써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거는 국내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DRM 업체들이 쓰는 거는 공간기법 영역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삽입기에다가 입력 메시지 넣으면은 여기다가 워터마크 키에다가 이미지 넣고 그걸 갖다가 외부 잡음을 갖다가 처리해서 워터마크를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검출할 때는 디코더에서 빼내서 출력 메시지를 만든다. 이 대강의 흐름을 갖다가 알아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모든 워딩을 갖다가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강의 흐름은 저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걸 갖다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워터마크 키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키가 들어가서 인크립션하고 키가 들어가서 디크립션 한다.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겠죠. 예.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터마크 중에서 특별히
그 스테가노그래피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동 테러 단체들이 뭐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걸 갖다가 이미지가 끼워 보내다든지 뭐 이러는 거, 이게 이제 스테가노그래피거든요. 예. 워터마크 기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은닉시키는 거. 그래서 그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게 이제 스테고 키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르누아르인가요? 르누아르의 그림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비밀 정보, 이게 이제 무슨 공항의 무슨 사진이다, 공항 항공 사진이다,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만든 거, 이게 이제 스테고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커버 메시지에다가 인베디드하는 메시지, 인베디드 메시지를 넣고, 그리고 스테고 키, 이 키를 갖다가 넣으면은 이게 이제 이 스테고 메시지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키만 갖고 있으면은 요 영상을 갖다가 두 개를 분리를 할 수가 있는,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자, 빅플레인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보는 이미지, 이거 어느 사진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저 인터넷에서 좀 본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8장을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BMP 파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8장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넣으면은 화질 결하가 심각하겠죠. 어떤 메시지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별로 화질 결하가 안 일어나겠죠. 가급적이면은 0비트나 1비트 플레인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LSB라고 그래요. 그래서 Least Significant Bit, 가장 중요하지 않은 비트에다가 빗 플레인에다가 넣는 거. 그래서 0비트나 1비트에다가 삽입하는 그런 걸 갖다가 LSB 기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그 이상은 아마 내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그래서 요게 이제 삽입 방식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를 삽입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다가 키를 한 번 더 걸었기 때문에 풀려면은 키가 있어야 한다는 거. 네. MPEG 21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DRM을 갖다가 발전시켜 가지고 생성, 전달, 소비, 보호, 관리까지 전 과정의 인프라가 통합 체계화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했는데, 딱 그 제목만 봐도 안 통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통하지 않습니다. 예. 현실 세계에서 학자들만 이렇게 몇 명 얘기를 떠들다가 그냥 푹 묻혀버린 그런 그 표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전혀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 카스라는 거, 예. 카스는 방송 쪽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여기 있죠? 가입자별 제한 방송 송출 솔루션.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케이블 보시는 분들은 케이블 셋탑박스를 주는 데가 있죠. 그 어느 정도 고급 사양으로 가면 이제 케이블 셋탑박스를 주는데, 셋탑박스가 전부 다 이 카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컨디셔널 액세스, 조건에 따라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DRM이에요. 사실은 DRM인데 방송 쪽에서는 카스라 부르고, 그 IPTV 쪽에서는 뭐 DRM 또는 카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EM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방송을 그럼 시청을 하게 하느냐, EMM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가입자들의 가입 현황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하면은 그 공청 환경, 그 IPTV가 아니고, IPTV는 양방향이잖아요. 근데 위성, 그 다음에 케이블, 이런 것들은 단방향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내가 누구예요라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방식이 나온 거라는 거를 갖다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맨 먼저 그 매니지먼트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 가입자들의 가입자 현황. 뭐 100만 명이면은 100만 명 다 있어요. 그 파일 하나가 내려오거든요. 거기 100만 개의 가입자 현황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럼 저는 만약에 제가 확장팩 1에 가입됐으면 1, 그 다음에 개똥이는 2,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00만 가입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위성을 타고서 제 셋탑박스로 들어옵니다. 또는 위성 안 타면은 뭘 탈까요? 저기 뭐 케이블을 타고서 들어오겠죠. 들어와요. 그러고 EC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방송이 송출될 때, 방송이 지금 월드컵 방송이 나오는데 본 월드컵 실황은 확장팩 2, 3, 4의 하나에서 시청 가능하다, 이런 정보가, 방송 시청 조건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저는 월드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렇게 하면은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판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비교한 다음에 이게 맞으면은 그 ECM에 컨트롤 시드라는 게 따라오거든요. 컨트롤 워드 시드라는 게 키예요, 키. 예.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시드가 따라와요. 그럼 시드가 ECM에 묻혀서 들어왔다가 이게 둘 다가 맞으면은 이 시드가 스마트 카드 안에 들어갑니다. 그 서트박스에 스마트 카드 붙어 있잖아요. 예, 그 스마트 카드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암호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컨트롤 워드로 나와요. 그럼 얘를 갖다가 컨텐츠를 갖다가 디스크램블링을 해서 보는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DRM을 할 때는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런 용어를 써주시고 카스가 나오면 스크램블링, 디스크램블링 이런 용어를 써주세요. 이게 공식 용어니까 이렇게 쓰면은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네. 있어 보이는 쪽으로 용어를 갖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이멀 크래프트니 오픈 케이블 정책이니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걷어치시고 이거는 저기 좀 방송 정책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신경 쓰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현재는 DRM과 분리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DRM과 카스가 합쳐져 가지고 양방향 서비스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다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에요, 이게. 예상 문제는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개인정보 보호는 무조건 깔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까 사례를 갖다 꼭 만드세요. 사례. 어떤 기업의 사례. 보험회사면 보험회사. 이런 걸로.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문제 중에 풀 사례 문제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쓰면은 건조하잖아요. 최근 이런 거죠. 최근 최근 여러 회사에서 이런 사례가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은 심심하잖아요? 점수 크게 잘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사례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던 게 네이트다. 그러면은 인터넷 포탈 인터넷 N 포탈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하여 본 개인정보 보호 구축방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 포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상정을 하고서 그 회사에 맞게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목차를 짜는 거죠. N 포탈에서 왜 유출이 됐고 그리고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유출이 됐고 그런 걸 갖다가 쭉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점수 이뻐서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 왜냐면은 이게 채점을 하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현대캐피탈부터 볼까요? 뭐가 나갔다라는 거 있죠, 여기. 이름. 이름이나 이메일은 그래도 암호화 되는데 주민번호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런 대출 상품 내역들. 이것도 개인정보죠? 이런 거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느냐? 광고 메일을 보내는 발송 서버가 해킹이 됐어요. 저런 것들을 갖다가 다 써주는 거예요. 취약점에 이러이러한 거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다. 그러면은 발표해서 유추된 취약점은 그거는 이런 거다. 보안 레벨이 상이한 보안 레벨을 갖다가 적용시키지를 않았다. 왜? 광고 메일 발송 서버를 갖다가 같은 보안 레벨이 있는 곳에다 두면 안 되거든요. 저런 것들의 위험성이 있는 거는 바깥에 놔두고 별도의 존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등등 나오죠. 아이디 관리를 소홀히 했다. 관리적 보안의 노력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규정서부터 건드려야겠죠. 지침서부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프로세스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내용. ACL도 적용이 안 됐다. ACL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방화벽이 안 들어갔었다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솔루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킹 패턴 분석이 소홀했다. 랜섬머니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대응책을 갖다가 짝짝짝짝 그냥 바로 만점이라니까 이런 답안을 쓰면은.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나올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이런 거를 함부로는 못 해요. 왜냐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는 못 합니다. 근데 개인정보는 많이 우려먹었어요. 사실 많이 우려먹어서 다음에 안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넉넉히에는 너무 아까워. 요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해주세요. 디도스, 그다음에 개인정보. 네, 그 두 개는 제가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사례를 엮으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디도스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로더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공격 기법들. 그 다음에 허니팟, 허니넷 같은 거를 액티브 허니팟으로 바뀌는 요런 트렌드들. 요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딱 얘기를 해줘야지, 이 친구 보안에 대해서 좀 안 해. 딱 하고 그냥 즐겁게 만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이슈를 생각하실 때 다른 과목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남들하고 좀 더 다른 뷰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흔히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그냥 이것저것을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무리수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안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심도 깊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건 뭐 그냥 아무데나 있는 거 그냥 다 주워서 던지는 게 이런 백화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채점하는 사람이. 뭐냐?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전제사항은 뭐냐? 이게 사안에 대한 인덱스한 난리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깊이까지 들어가면은 굳이 막 이런저런 막 사안을 끌어오려는 이런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 답안이 나와요. 그런 답안이. 그래서 깊숙한 레벨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은 이런저런 크로스 펑셔널한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갖다가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굳이 그냥 막 이런저런 뭐 갖고 올까 뭐 갖고 올까 뭐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 본질을 파악하는 거. 이게 왜 생겼는지. 제가 아까도 정말 아까운 거지만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꾸 이게 왜 어떤 식으로 왜 생긴 솔루션인지, 그리고 왜 명칭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를 알아야지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베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문제를 대하셔도 이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야, 제껴버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 다 생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오리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탐구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공부가 좀 느릴지 모르고 답안 대응이 좀 느릴지 몰라도 나중에 실력의 상승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인덱스된 그런 지식들이 이제 전부 다 갖춰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돼요. 이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네. 대신 이 개월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야죠.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그냥 따라와요. 그거를 믿으시고, 아직도 마인드맵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 이젠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어. 꼭 하세요. 예?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제가 메일 보내드렸으니까는 꼭 하시고, 그리고 계속 질문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답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하셔가지고, 자,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꼭 기쁜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을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